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시정연설에서 모두 728조의 내년도 정부 예산을 승인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오늘은 국회 예결위원장 직접 스튜디오에 모셔서 내년도 정부 예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님 스튜디오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월화수목 금금금. 네, 지금 어제도 뭐 거의 빨리 끝나면 한 12시. 뭐 11시는 최소한 넘기고 자정 얘기하시는 거죠? 낮 12시 아니고? 밤이죠. 다음 주까지 계속 심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요? 가장 바쁜 시기예요. 예결위원장이 가장 바쁜 시기에 저희 취재 편의점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무조건 나와요. 다른 데는 안 나가도 무조건 나와요. 아니 그래도 어쨌든 어제 운영위를 끝으로 이제 국정감사는 마무리가 된 겁니다. 지금부터는 예산의 시기가 왔습니다. 예산 국회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국정감사는 어떻게 보셨어요? 하다 못해 배치기까지 하냐 막 이렇게 언론은 무지하게 비판 보도를 쓰던데 의원님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직도 국민의힘이 이 어떤 내란 이후에 정당이 정리돼 있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본인들이 뭐 의도한 아니면 우리 정부를 비판하려고 하는, 물론 비판한 내용보다도 아주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내용이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많이 생겼기 때문에 비판할 수 있는 내용이 굉장히 제한적이었겠죠. 그런데 이제 정치적 이슈로 막 몰아가려고 하는데 이것도 정리가 안 된 듯하고 굉장히 어수선해 보입니다. 대응이. 그러니까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야당이 무엇을 목표로 하고 어떤 걸 비판하려고 했는지 끝나고 나니까 남는 게 없어요. 저도 특별히 남는 게 없어요. 김현지? 결국은 끝나고 나고 어제 운영위원회에 마저도 그 김현지 실장만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청와대의 뭐 모든 현안 초기에 국정 과제를 준비하고 진행된 과정에 대한 이 국정감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러니까 모든 걸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모든 현장을 정치적 공세로 이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 운영이 마지막까지도 다른 상임이 계속 그랬지만 김현지 실장 참석 유무만 놓고 결국은 이슈를 삼았고, 그래서 저도 예결위에서도 또 이렇게 나오라고 하나? 그래서 한번 이야기만 해봐라. 예결위에도 출석하라 그래요? 아니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봐라. 그러니까 모든 전선을 그냥 나올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예결위 같은 경우에는 해당 사항도 아니고. 근데 요즘 야당이 하는 거 보면 그것만 자꾸 안타까울 정도로 늘어지는데 어제도 전 뭐 야당은 효과를 못 봤다고 보고요. 뭐 예를 들어서 다른 상임위에서도 이런 정치 공세에 대해서는 용납할 이유도 없고 받아들일 이유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다분히 국민적 입장에서 보자면 좀 정책으로 싸우고 그리고 서로 더 잘하기 경쟁. 그러니까 이를테면 국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민주당이 이만큼 했으면 그래? 국민의힘은 더 많이 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서로 잘하기 경쟁을 해주고 비판을 한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정말 악소리도 못하게 저건 진짜 우리한테 아픈 소리다. 이런 비판을 해야 되는데 끊임없이 저 얘기를 왜 하는 걸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정치적 노림수가 뭘까? 계산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셨는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국힘은 국민들에게 그걸 보여줬어야 됩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쟤들 뭐 좀 하네라고 한번 이렇게 눈길이라도 줄 수 있는데 내란 이후에 변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반성도 이번 첫 국정감사나 이런 것도 과거와 단절하는 반성은 한 번이라도 어디에서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개별 의원이든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과거로 더 들어가고 있어서 빨리 그걸 털고 정책 긍정을 해야 사실은 국힘도 살아나는 길인데 아직도 정치적으로 매몰돼 있고 윤석열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이번 국감 기간에도 여실히 그걸 보여줬고 있기 때문에 그건 스스로 자기들 무덤을 파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장도영 대표가 광주 어제 다녀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계속 오겠다라는 건데 느닷없이 윤어게인하고 뭐 특검 수사에 대해서 비난하고 여기서 대충 덮고 특검 연장하지 마라 야당 탄압이다 막 이런 얘기를 하다가 느닷없이 5.18 묘역 민주묘역을 왜 갔다고 보십니까? 전 장난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장동혁 장난 그만해라. 장난이죠.
그 진정성이 1이라도 보입니까? 그 아픔에 대한 공감이 1이라도 보입니까? 네. 장난하는 거죠. 그렇게밖에 왜 행동을 전혀 다르게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예. 이 참 뭐냐 지금 뭐 그 12.3 계엄 사태를 옹호하는 집단이 그러니까요. 광주를 가서 참배를 한다? 지금도 옹호하는 세력들이 저는 이게 분노가 치밀고요. 가기 이전에 좀 스스로들을 돌아보고 네. 좀 진실된 마음으로 정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본인들이 사는 길이지 이런 식의 역사의 아픔, 현장마저도 이렇게 정치적으로 희화하고 가볍게 생각하고 이런 하는 행위들, 정치 행위로만 몰아가려고 하는 행위들은 정말 반드시 심판받을 겁니다. 네. 저는 좀 그런 강주 가고 그런 행위에 대해서 좀 분노가 치밀어요. 12월 3일 비상계엄 터지자마자 5.18 계엄을 겪은 광주 시민들이 그 말씀입니다. 버스 20대 딱 동원해 우리가 지킨다. 서울은 광주 시민들이 지킨다 해서 버스 20대 딱 해가지고 오신 분들이에요. 예, 광주에서 제일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 가장 그럼요. 예, 그러니까 천인공로할 일이다라고 판단하시고 광주에서 제일 가열차게 싸웠습니다. 근데 세상에 윤호개인 하면서 거기 가가지고 저는 일종의 핍박받는 이미지. 그래서 자기들의 어떤 그 광주와 대구 뭐 이렇게 TK와 호남을 대립 구도를 만들면서 또 다시 이제 지역 정치 부활 이런 걸 꾀하는 거 아닌가? 네. 저는 지지층 결집을 위한 그런 목적 아닌가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나쁜 거죠, 의원님. 그럼요. 네. 이렇게 진실되지 않고 네. 진심이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다시 광주를 그렇게 저는 희화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정치 현장으로 아주 그냥 가볍게 하고 그래서 제가 장난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네.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이게 다 국민 심판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이런 네. 행위들이. 그래서 그 역사의 현장에서는 정말 좀 진중하고 네. 겸허하게 네. 역사를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자세를 제가 이야기한다고 그 사람들이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렇지 않으면 언제나 심판받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역사는 그렇게 진행돼 왔고 네. 반복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진짜 답답해서 좀 정치 현안 좀 여쭤봤고요. 그러니까요. 예. 이제 예산 얘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8분 지나고 있어서요. 예. 8.1% 증가했어요. 728조 역대 최대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디다 이렇게 돈을 많이 쓰겠다고 나선 겁니까? 이제 728조는 정말 확장 네. 재정입니다. 네. 그런데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네. 지금은 마중물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 규모로 보면 외환위기 때 예. 그때 10%가 약간 넘겼습니다. 외환위기 때. 예. 그리고 정말 국가적 위기 상황이었잖아요. 그렇죠. 코로나 때도 8.9%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코로나 때도. 예. 그리고 이번에 8.1%가 증가를 한 겁니다. 그 정도로 지금 경제 상황이 녹록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재정을 투여하지 해서 선순환 구로지를 만들지 않으면 우리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그럼 이걸 어디다 쓰느냐? 그렇죠. 핵심은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먹거리를 창출하는 겁니다. AI, R&D 분야예요. 저희들이 72조 원 가량을 그 새롭게 투자를 해서 전년 대비 거의 40%가량 증가를 한 겁니다. 윤석열 때 깎은 거를 싹 다 복원하는 거 플러스 알파가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윤석열 때 16%인가요? 네. 이렇게 삭감을 해서 5조 8천억 원 맞습니다. 정도 이 R&D 분야 다 삭감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은 이걸 R&D AI 분야를 전면 복원을 하면서 지금 세계가 산업화, 그다음에 인터넷 시대, 지금 AI 시대를 그렇죠. 새롭게 선점하기 위해서 세계 각국이 경쟁을 하고 여기에서 밀리면 대한민국이 향후 먹고 살기 힘들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저도 대통령 시정연설에서 지금 우리가 뒤처지면 한 세대, 그렇습니다. 30년이 뒤처진다. 그러니까 이거 빠르게 AI 고속도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미국과 중국이 압도적 경쟁력을 그렇습니다.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3일을 목표로 새롭게 진행을 해야 된다. 근데 AI가 단순히 뭐 어떤 뭐 로봇 이거 하나에 국한된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국방, 행정, 뭐 복지 모든 분야에 다 그
그 녹아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제대로 작동을 하면 저희들이 인터넷 시대에 빨리 적응을 그렇습니다. 하면서 국가 경쟁력을 확보한 것처럼 지금 AI 시대에 시기적절하게 재정을 투여를 해서 세계 경제에 뒤처지지 않고 사회 전 분야에 대한 혁신을 이루어서 새로운 세계 3대 국가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저는 시기적절하다고 생각이 들고 이 재정 투여를 통해서 그 경쟁력을 확보를 하는 게 핵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주신 대로 오늘 아침 조간 보니까 전복의 그 온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수온, 전복을 길러내는데 그 수온을 AI로 했더니 폐사율이 반으로 줄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야 이게 무슨 명암이 있긴 하겠지만 야 전복 키우는데도 AI가 들어가? 그럼요. 그리고 우리 모든 뭐 스마트 팩토리라고 하는 것처럼 모든 공장에 다 AI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그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는 정말 1년도 늦어서는 안 되고 특히 윤석열 정부 때 3년 까먹었잖아요, 우리. 뭐 경제, 그 뭐 민주주의, 외교 지금 이제 모든 걸 다 정상화되고 원상으로 돌아오고 있지만 다 놓쳤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시기를 놓쳐서 지금 빨리 재정 투여를 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뒤처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건 위중한 상황이다. 향후 대한민국이 그냥 생존하기 위한 위중한 상황이라고 생각해서 728조 원을 이번에 그 총지시를 구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재명 대통령 기조연설 그 시정연설에서 AI 언급을 제일 많이 했어요. 28번. 그렇죠. 거기에다가 우리가 블랙록 그다음에 오픈 AI 엔비디아 사실 대통령실 그 부대변인 전운수 부대변인이 요 3종 세트 좀 강조해서 기사 좀 써줬으면 좋겠다고 계속 당부했는데 아무도 안 써요. 그래서 저희 취재 편의점이 강조해서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레리 핑크 왔었죠. 샘 올트만 왔죠. 그다음에 젠슨왕 와가지고 깐부형. 엄청나게 지금 그 큰 그 화제가 전 세계적인 화제가 되고 있는데 그 중요한 것은 AI 3대 강국을 위한 예산 투자도 중요하지만 또 예산을 심사해야 되는 예결위원장 입장에서 보실 때는 그래도 이거 좀 쓸데없이 부풀리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건 좀 우리가 잡아내야지 하는 대목이 있으실 텐데 그런 건 AI 없으세요? R&D 분야에 대해서는요. 저는 뭐 깎아야 될 내용을 없다. 하나도 오히려 불효불급한 그 예산들을 그 총 지출 구조 조정을 통해서 이미 많이 깎았고요. 향후 대한민국이 먹고 살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기 자체가 위중한 시기이고 이런 시기에 재정을 투입하지 않으면 저는 과감히 더 필요하면 해야 됐지 깎아서는 안 되는 예산이 AI 분야와 R&D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보니까 의대 지원하던 친구들이 공대로 많이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저는 그걸 보고 최근에 굉장히 기쁜 뉴스로 봤습니다. 저도 굉장히 좀 달라지는구나. 그냥 오직 그 의대 중심으로 뭐 성적 좋은 학생들이 다 가는 거였는데 이 국가가 전반적으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기초과학 연구에 투자하고 저희들이 그게 이번에 1만 5천 개 기초 분야에 대한 기본 과제를 그 예산을 투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 전 분야 특히 국가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분야에 투자를 하면은요 이게 또 산업으로도 연결이 되고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히 뭐 AI R&D 분야에 대해서는 깎을 예산이 없고 오히려 더 어떤 분야의 경쟁력을 더 키울 것인가 필요하면 더 해야 될 부분은 없는지 투자를 그것을 오히려 저는 역으로 들여다보고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분야에 깎을 돈이 없어요. 10원 한 장 깎을 게 없어. 더 줘. 그럼요. 이게 좀 더 써. 이런 분위기구나. 이게 너무 특히 R&D 예산을 국가 R&D 예산 기초과학 분야나 이런 그 R&D 예산을 삭감한 건요. 대한민국이 무엇으로 먹고 삽니까? 저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사람밖에 없어요. 우리가 뭐 기름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뭐 천연 자원이 있기를 뭐 가스가 있어요. 뭐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오로지 사람.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쟁력은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뛰어난 인재들. 그러면 이 인재들이 사회 각 분야에 나가서 그 대한민국을 먹여 살렸고 또 지금 국제적으로도 각 분야에서 성과를 내고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문화적이면 모든 분야를 함께 말씀드리는 거면.
근데 이 분야에 대해서 연구하는 인력들을 예산을 삭감해 버렸어요. 그러면 그 현장에 있는 분들은 연구자들은 그러니까, 일할 마음이 납니까? 그러니까요. 사기가 떨어지고. 근데 이걸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완전 복원을 해서 다시 희망을 가져보겠다는 의지가 생기고 방금 말씀하는 것처럼 과학기술 분야 대학들이 증가를 하고 있는 이유가 다시 한번 해보자는 의지가 그렇죠. 반영돼서 그나마나 다행인데 저는 3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아깝습니다. 맞습니다. 그 3년이라는 기간에 어떻게 합니까? 진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새로운 기술이 또 나왔을지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런 시간들이 너무 아쉽고 전 지금 그 카이스트 학생 그 입틀막해서 끌어내는 장면만 생각하면 진짜 격분을 하게 됩니다. 아주 어디서 진짜 상스럽게 세상에 학생이 얘기하는데 그거를 대통령이라는 사람 경호처에서 그렇게 입틀막해서 끌어내고 국회의원도 끌어내고 정말 우리나라 역사에서 정말 확 지워버리고 싶은 창피한 장면이다. 그래서 그 연구자들을 그러니까요. 그 학생을 근데 그 학생이 아마 그 당시에 그 연구자들의 마음을 그대로 그 대변을 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다시 원상 복귀를 넘어서서 이재명 정부는 과감히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투자를 한다는 확고한 원칙을 가지고 과감히 투자를 할 테니까요. 앞으로 우리 연구자들께서는 정말 걱정 많이 말고 좀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연구에만 좀 임해주고 이번 예산뿐만이 아니고요. 이재명 정부는 향후에도 계속적인 연구개발 분야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아끼지 않도록 민주당도 함께 그렇게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그 의대생 전부 공부 잘하는 애들이 의대 가는 걸 보고 전부 국장 탈출해서 미장으로 가신 분들이 많은데 이제 다 미장 끊고 한국으로 국장으로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 이번에 에이펙을 보니까 맞아 우리나라 이런 나라였는데 어디 잼버리가 뭐야 막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전북 지역에 보니까 생성형 AI에서 피지컬 AI 무슨 시범 단지 같은 걸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지금까지 또 다른 새로운 로봇 시대. 뭐 운전도 하고 청소도 하고 빨래도 널어주고 진정한 노동 해방으로 가는 겁니까? 그게 이제 사회적 이슈는 예를 들어 일자리 문제 이런 문제가 새로운 이슈가 부각이 될 텐데 저희들은 이제 AI뿐만이 아니고 그럼 이후에 그러한 그 노동의 문제, 일자리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 또 국가 재정과 예산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설계할지를 지금 함께 고민하는 과정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단순 노동 이런 거 기계가 할 것들은 기계한테 시키고 그리고 인간들이 좀 고품격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은 또 그런 일들을 찾아봐야죠. 창의적이고 그런 일들을 또 정부가 또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고민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대통령께서 최근에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물 한 바가지를 아껴보겠다고 마른 펌프를 방치하면 가뭄의 고통만 더 길어진다. 지금 경제의 선순환 구조 필요하다. 이제 이런 그러니까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사람들이 트럼프 신라 경관 주고 100조 200조 하면 아이 줘라. 트럼프 노벨 평화상 주고 우리 한반도 항구적인 평화 줘라. 이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 이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지도 궁금하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저희들이 그러니까 재정 투여를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도 지금 하지 않으면 경쟁력에서 뒤처진다. 그러니까 과감히 재정 투입을 통해 가지고 경쟁력을 AI 분야에 대해서는 확실한 그 경쟁력을 투입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이번에 확장 재정을 728조의 확장 재정을 통해서 마중물 역할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강조를 하신 대목이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번에 예산 심사를 하고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뜻이 정확히 반영이 돼서 저희 민주당에서도 이번에는 뭐 순중 규모까지는 가지 어렵지만 728조 원 규모 내에서는 성장동력 확보, 특히 AI 분야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마중물 역할을 단단히 해서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의지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이재명 정부에서 강조하는 게 이제 AI 3대 강국, 그 다음에 방산 강국, 자주국방, 누구도 우리를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그래서 지금 원자력 추진 잠수함, 이것도 필라델피아가 아니라 우리 기술로 우리 조선소에서 만든다고 어제 위성락
실장이 국회 운영위에서 말씀하셨는데요. 국방비도 8.2%가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66조 3천억 원이 이제 예산이 배정이 됐는데 그 미국 무기 많이 사주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은 이제 한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그 국방에 대한 구조, 그리고 미국산 무기를 수입할 수밖에 없는 저도 옛날 뭐 정부에 근무를 해보니까 요게 이제 시스템이 다 돼 있습니다. 우리가 전쟁 이후에 국방 체계나 이런 것들이 그냥 한 번 사는 게 아니고 그 전체 뭐 육해공군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혈맹이기 때문에 그 역사성이 쭉 있어서 그것들 새롭게 그 뭐 예를 들어 공군 분야도 이렇게 미국 중심으로 시스템 운영이 되고 있는 건 그건 이제 현실인 거죠. 저는 그런 현실은 인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방금 이번 핵 추진 잠수함 이건 정말 이 협상을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요. 저는 의원님 그날 딱 얘기할 때 저 실수인데 이렇게 생각하시죠? 언제요? 그 현장에서 트럼프 앞에서 모두 발언할 때 딱딱 던질 때 덜컹했습니다. 이거 조율을 않고 이렇게 하실까? 근데 대통령께서 사실 이 미국과의 협상을 하는데 딱 버티셨잖아요. 원칙을 가지고 딱 버틴 거거든요. 국익 우선. 그럼요. 저 탄핵당합니다. 국익 우선을 원칙을 지킨다는 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미국. 지도자가 강단도 있어야 되고요. 왜? 정말 국민들의 이해와 요구에 부합되는지를 딱 판단했으면 그리고 또 미국의 문제는 저희들이 원칙만 가지고 하다가는 잘못하면 굉장히 큰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늘 미국 앞에서 그렇습니다. 고민이 많고 해야 되는데 이번 관세 협상은요. 저는 대통령님이 딱 결단하고 버티실 거 버티고 원칙적으로 버텼기 때문에 이 결과가 나온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거기에 저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풀면서 미국과 그때 트럼프가 협상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주 항공 분야가 지금 경쟁력을 빠르게 확보하고 있는 건 그 큰 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푼 거고 이번에 원자력 핵 추진 잠수함 요거는요. 아마 이제 전자권을 우리가 가져와야 되고 자주 국방을 이루는데 아주 핵심 저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걸 통해서 저희들 지금 핵 폐기물 같은 게 경제적으로 다 풀로 차 있기 때문에 이걸 해결할 문제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폐기물 문제, 그다음에 원자력 어떤 재처리 문제, 재처리 문제, 그다음에 어떤 기술 핵 관련된 어떤 기술 문제, 이런 경쟁력을 확보하는 문제, 자주 국방 문제 이런 걸 해결할 수 있는데 잠수함을 핵 추진 잠수함 한 대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과학적 의미 이런 건 정말 막대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탁 그냥 현장에서 던지셔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미 우리나라는 잠수함을 제조할 수 있는 자체 기술을 가지고 있잖아요. 장영실험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도 아주 세계적으로 가장 경쟁력 있는 잠수함을 핵연료 추진 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이 우리는 상당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정말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협상도 제가 대통령실 모 참모한테 이번 에이펙 과정과 관세 협상을 보면서 나 정말 놀랐다. 사실 놀라웠다. 진행되는 과정이 이게 참 버티기 힘든 순간들을 참 버티고 계시구나. 전 뭐 주변에서 청와대 잠시 있으면서 근무를 해봤으니까 참 버티고 있는데 그런 게 이제 간접적으로 보이는데 그걸 실현하고 생산적으로 만들어내고 결과물을 딱 창출하는 이 과정을 보면서 그래서 제가 그 참모에게 정말 대단하다고 칭찬을 의원님은 그러면 저 전체 에이펙 과정에서 가장 그 인상적인 장면이 한미 정상회담 장면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뭐 저뿐만 아니고 모든 국민들 아마 똑같이 느끼셨을 생각이 들고 이건 뭐 국제적으로도 관심이 많았죠. 그렇죠. 뭐 유럽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다 관세 문제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다 지켜봤을 텐데 상당히 그때 이제 관세 협상도 체결이 되면서 국내외의 평가가 아주 지능적으로 협상을 잘했다는 평가가 아주 다수였고 제가 뭐 언론에 나와 있는 자료들을 쭉 보니까 해외 언론에서도 아주 높게 협상을 평가를 하고 국민들이 아마 자긍심을 느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지역구 가면 점심을 먹으러 갔는데 그 식당 사장님께서 잘했어. 네? 그래서 이번에 너무 에이펙 잘했다고. 똑같이
그렇게 국민들이 좀 자부심을 느끼는. 저도 그런 얘기 들었어요. 나 지난번에 윤석열 찍었었는데 에이펙은 정말 잘했어. 이렇게 평가하는 분들이 있대요. 보수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국방, 경제, 보수 정권이 잘한다. 그러니까. 순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수 정권 때 뭐 예를 들어서 가까운 윤석열부터 경제 다 망쳐놨죠. 국방 망쳐놨죠. 그리고 실제 민주정부에서요. 국방 예산 증가율을 보면 민주정부가 그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리고 미사일 사거리 제한, 핵 추진함, 연료 추진 잠수함 보수 정권 했습니까? 그러니까요. 다 우리 그 민주정권에서 이렇게 낸 거잖아요. 그래서 안보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국민이 아니고 이번 에이펙 통해서 아예 증거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민주정부 훨씬 잘한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벌써 26분이라서 좀 그 핵심적인 것만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앞서 말씀 주신 대로 관세 협상 이제 매년 200억 불로 정했습니다. 한도를 정해서 그리고 MOU 자체에 상업용으로 한다라는 것을 명토 박아서 하기로 했다라고 김영범 정책실장이 이제 어제 밝혔는데요. 그 실제로 관세 협상 타결과 관련해서 이번 주 안에 팩트시트가 나온다고는 하는데 그렇다면 오늘 나와야 되거든요. 금요일이라서. 그래서 오늘까지 팩트시트가 나올지는 혹시 뭐 알고 계신 정보 있으면 말씀 주시고요. 아니, 어제 그 저희 애결의 질의 과정에서도 날짜를 외교부 장관도 그렇고 특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조만간 이번 주 조만간 팩트시트가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 보면 뉘앙스는 조만간 미국 쪽에서 다 준비가 되지 않았나라는 어떤 느낌을 받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교부 장관이 어제 애결위에서 조만간이란 표현을 썼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 관련해서 입법도 추진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대미 투자와 관련된 법안도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비준은 이제 법안은 저희들이 막대한 예산이 투여되기 때문에 그거 관련된 입법 조치는 이제 정부하고 논의를 해서 준비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비준 동의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건 MOU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거 관련된 국회 비준 동의는 필요치 않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정부 간 MOU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회 비준 필요 없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미 투자법 뭐 이렇게 되는 겁니까? 뭐 명칭은 아직 정하지 않는데 일종의 그런 내용으로 관련된 법안은 이제 정부와 국회가 함께 논의해서 진행 과정은 입법적으로 뒷받침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MOU이기 때문에 이걸 200억 불을 지급을 하는데도 우리의 뭐 외환에 큰 위기 징후가 보인다든지 그렇게 하면은 이 법적 구속력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디테일에도 참 꼼꼼하게 협상을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를테면 우리 외환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지급 정지 같은 거를 할 수 있는 내용도 근거들을 다 법안에 만들게 그렇습니다. 되는 그게 이제 MOU이기 때문에 구속력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난번에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뉴스를 보니까 지금 우리가 줄 수 있는 돈의 규모가 200억이 안 된다. 뭐 70억 정도 내외밖에는 안 된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은 그 정도다라는 기사 올해 아닌지 뭐 이렇게 제가 잘못 본 건지 모르겠는데 그 대목은 뭐 어떻게 아니요 그건 뭐 어제 기재부 답변하는 과정에서도 저희들이 뭐 한 200억 불 정도는 현재로서는 감당할 수 있는 규모라고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제 답변을 그렇게 그럼 하더라고요. 당장 언제부터 집행을 하는 겁니까? 이제 그 팩트시트가 오고 하면은 아마 사인된 그 다음 달부터 바로 되는 걸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그건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 많은 국민들께서 뭔가 세상이 변하고 있는 느낌을 받습니다. 엔비디아에서 26만 장의 GPU를 코리아 한국의 정부에 원래 당초 대통령 공약이 5만 장이었는데 26만 장을 받아서 사실상 엔비디아가 한국이란 나라하고 한국이란 나라에 대한 엄청난 신뢰와 애정 뭐 이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돈 있다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나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초를 닦는 기본이 예산, 돈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사회적 약자, 소수자들에 대한 예산 배정도 많이 된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 그 저희들이 만약 세계 쟁점 사항들을 뽑아라라고 하면 사회적 약자와 좀 이런 부분에 대한 배려, 장애인이라든지 또 복지 분야의 지출이 최대로 사실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윤석열 계엄 이후에 이런 복지 분야라든지 약자에 대한 예산을 아주 또 지방에 대한 예산을 많이 깎았기 때문에 이런 걸 다시 복원을 해서 국민 삶과 직결되는 예산, 복지 예산 이것은 최대로 증가를 해서 저희들이 이제 방금 오늘 저희들이 토론을 한 건 뭐 R&D, AI 분야를 많이 했는데 실제 또 깊이 들여다봐야 될 부분은 이런 복지 예산 증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이 촘촘 예를 들어서 뭐 어르신들이라든지 뭐 어르신들 급식비 이런 문제들까지 생계급여도 200만 그렇습니다. 원으로 올렸더라고요. 그 부분을 아주 탄탄하게 설계를 한 게 또 하나의 특징이거든요. 아마 그 부분도 저희들이 오늘 토론은 못했는데 아주 많이 촘촘하게 설계를 해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국민의힘에서 이거 지방선거용 현금 살포 예산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이게 이제 국가를 정상화하는 과정인 거고요. 이 지금 AI 예산이나 그 복지 예산 이게 선거와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이번 예산은요. 윤석열 정부에서 뒤처지고 떨어졌던 암울해졌던 모든 예를 들어서 외교, 미래 먹거리, 경제, 사회 복지 분야 이런 걸 다시 정상화하는 과정으로 보아야 맞고 그런 예산을 이번에는 그 정부에서는 짠 거고요. 지방선거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지방선거는요. 이렇게 진심되지 않고 아직도 내란에 벗어나오지 못하고 그런 걸 빨리 뭐 이런 먹고 살 예산을 트집답지 말고 그런 반성부터 하고 이런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특활비 대통령실 윤석열 때는 싹 다 깎더니 왜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실 특활비는 82억 그대로 편성하냐. 이거 깎으라고 나섰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핵심은 일을 할 때는 돈을 써야죠. 대통령실도 안보 관련된 각 분야에 대해서 특활비 지출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감추잖아요. 검찰 특활비의 가장 큰 문제가 용돈으로 썼는지 술값으로 썼는지 알 길이 없는 거잖아요. 공기청정기 사고 그랬잖아요. 막. 그러니까 공기청정기뿐만이 아니고 식대로 쓴 여러 가지 의혹들도 제기가 됐었잖아요. 특활비를 그렇게 쓰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투명성. 투명성을 확보를 하고 쓰라는 겁니다. 그러면 국민들이요. 아니 안보나 각종 분야에서 필요한데 그 돈을 못 쓰게 하시겠습니까? 아 요렇게 쓰는 거구나라는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을 주는 게 중요하죠. 윤석열 때처럼 음습하고 감추지 말라는 겁니다. 깜깜이 예산으로 쓰지 말라는 거죠. 투명하게 하면은 전 국민들 용인해 줍니다. 아이고 33분이라서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오십시오. 네, 그렇습니다.